네, 방송 언어 3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주 3차시 강의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방송 언어가 무엇이냐, 도대체 우리가 방송 언어를 뭐라고 생각하길래 이걸 수업까지 들어야 되느냐, 한번 포괄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나눠준 그 프린트물 이쪽에 보면 3차시 방송 언어의 개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언어란 뭐냐? 사실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개념 정의가 가능합니다. 개념 정의가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방송 언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재들을 보면 이 방송 언어를 어떻게 규정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관점에 따라 이제 국어 교육학적인 관점이 있고요. 이제 이거는 사실 선생님이 분류를 해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또 다른 관점에서 방송 언어를 규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송 미디어적 관점, 그리고 세 번째는 방송 화자의 관점입니다. 이제 국어 교육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이제 우리가 바른 언어 사용, 올바른 말, 예쁜 말 사용하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고, 방송 미디어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TV라든지 뭐 라디오라든지 뭐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SNS라든지 여러 가지 미디어들에서 사용되는 언어 사용에 대해서 이제 언어 사용, 그때 사용하는 그 언어들을 방송 언어로 규정하고 이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방송 화자의 관점이라면 뭐 지금도 선생님도 방송 화자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존의 방송 언어, 전통적인 방송 언어에서의 화자는 아나운서라든지 뭐 MC라든지, 그러니까 주로 어떤 그런 규범 언어를 사용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그런 화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배우라든지 개그맨이라든지 이런 어떤 짜여진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여지는 사람들도 방송 화자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조금 관점이 이제 다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국어 교육학적인 관점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문법에서 배웠던 바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방송 매체를 통해 소통되는 언어가 방송 언어다. 자, 이게 지금 이 책이 나온 것이 구인환 선생님이라고 서울대 국어교육과 명예 교수님까지 하셨고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2006년에 베이직, 참고서죠. 고교생을 위한 국어 용어 사전에 쓰신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사전에서 정의대로 가면 어떤 새로운 참신한 견해라기보다는 2006년에 사전에 정의되기 이전까지의 수십 년 동안에,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1970년대 미디어 혁명이 일어났다고 봐요. 텔레비전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무렵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TV를 통해서 어떤 방송에서 노출되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 송출된 거니까 거의 그때로부터 한 30년 이상 누적된 그런 방송에서 사용된 언어에 대해 규정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방송 매체를 통해 소통되는 언어다. 방송 매체는 이제 매스미디어죠. 네, 매스미디어죠. 매스미디어는 그러니까 방송 매체를 원래 매스미디어를 방송 매체로 이제 우리가 번역을 했던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매체로 우리의 국어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방송이 보편화되기 전에 어린이들은 가족과 또래 집단에서 언어를 배웠지만 요즘에는 텔레비전과 같은 방송 매체를 통해 언어를 배우고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방송 언어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순기능은 당연히 어떤 것이 표준어를 보급한다든지 또 올바른 언어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면서 또 동시에 어떻습니까? 이제 좀 뭐 선생님도 재밌게 보지만 막 뭐 비속어라든지 뭐 외국어 남용 뭐 이런 것들을 쉽게 습득하게 되는 역기능 또한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리고 방송 언어는 표준어를 사용해야 하고 이건 지금도 변함없는 불문율이고요.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쉬운 말, 구태 어려운 말을 써서는 안 되고 또 대중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항상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해야 된다. 너무 옳은 말만 하고 계시는데, 자, 이게 순기능과 역기능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순기능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나운서를 꿈꾸는 친구들을 보면
여성 앵커나 또 뭐 남자 앵커도 굉장히 단정한 태도로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이제 발화를 보이는 것을 보면서 올바른 언어 사용이 굉장히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지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뭐 그게 꼭 좋다, 뭐 나는 그거는 뭐 좋지 않게 생각한다, 뭐 그거는 뭐 개인의 취향이지만 일단은 방송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범성, 표준성에는 좋은 지표가 된다고 할 수가 있죠. 요즘 사실은 이제 그 비속어, 외국어 선생님도 아주 재밌게 보는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그 아는 형님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다들 알 텐데, 사실 아는 형님을 보면서 선생님이 약간 걱정스러워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서 서로 막 같은 친구라는 느낌으로 이제 반말을 하게 되잖아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뭐 스스로 꼰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거기서 너무 이제 설정 자체는 그 클래스메이트라는 전제하에 하는 건 좋은데, 이제 너무 심한 뭐랄까 비속어라든지 이제 거의 예를 들면 강호동과 뭐 부자지간 정도의 연령의 그런 경우를 사용할 때는 막 재밌다고 선생님도 엄청 재밌어하면서 찾아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깔깔깔깔 거리고 웃다가 갑자기 국어학자로서의 본연의 자세로 와서 사실 국어학자는 규범성을 중요시하잖아요. 선생님은 국어교육학이 전공이 아니라 국어학이에요. 이건 뭐냐면 언어의 사실을 describe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치려고 하는 어느 게 사실은 여러분들 언어의 관점에서 욕이 더 나쁜 건 아니랍니다. 어떤 언어는 비속어고 어떤 언어는 고급진 표현이라는 거는 인간이 그 언어에 붙여놓은 자격이에요. 욕이 아무런, 즉 간단히 말해서 국어학자의 관점에서는 그냥 describe, 기술하는 대상에 불과한데, 국어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뭐랄까요, 뭐 어떤 그 프로그램의 속성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너무 어린 친구들의 경우에는 조금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재밌게 보다가 0.01초 정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선생님도 기본적으로 TV 프로에서 뭔가 교훈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재밌자고 보는 건데, 그러면 참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도의 선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마 이런 어떤 그 방송 언어의 규범성을 얘기하는 그런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송 미디어적인 관점이다. 네. 사실 이제 선생님이 방송 미디어적인 관점이다라고 해놓은 것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금 방송 화자라고 하는 그 다음 범주에서 바라보는, 근데 사실 이건 뭐냐면 방송 미디어 관점에서 이 기술은 이영돈이라고 하는 PD의 견해고요. 방송 화자의 관점은 누구더라? 이름이,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은 아나운서인데 김상준이라고 하는 김상준 아나운서는 선생님도 압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박사과정 다닐 때 KBS에서 가서 그 아나운서실에서 이제 분기별로 1사분기 이상의 분기별로 이제 그 언어 순회 자료집을 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아나운서들이 국어학자를 꿈꾸는 선생님보다 더 발음이나 이런 것에 정확하려고 애쓴다는 것을 알고 좀 놀라기는 했죠. 그때는 젊은 분이었는데 이제는 좀 나이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김상준 씨는 이제 아나운서거든요. 그래서 아나운서의 입장에서 보는 방송 언어와 PD가 보는 방송 언어 입장은 같으면서도 조금 더 다르고, 여러분이 생각해도 아나운서의 입장이 훨씬 더 언어에 대해 더 예민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페이지에 방송 미디어적 관점을 보면, 일반적으로 방송은 영상과 언어와 음악과 현장음이 포함된 음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네. 당연하죠. 영상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게 이제 그 방송에 대한 포괄적 개념이고, 그중 출연자들이 사용하는 방송 언어는 정확하고 아름다운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네, 품위와 교양을 견지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바람직한 언어 사용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종편이 만들어지면서 아마 아는 형님 같은 게 KBS에서는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커요. 종편이 만들어지면서 컨텐츠의
다양화가 만들어지고 또 상대적으로 심의의 기준이 낮추어지면서 더 재밌어지는 면도 있지만 좀 더 어떤 뭐랄까요, 규범에서는 좀 벗어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생기는 면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EBS 같은 이런 방송이 아니잖아요. 교육방송은 당연히 교육을 목표로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방송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이라고 하는 것, 이제 공중파 방송은 방송 규제 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파급력이 크거든요. 현재 여러분들 제주도 방언 알고 있을 겁니다. 제주도 방언의 경우 여러분처럼 젊은 세대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 할머니 할아버지 말을 알아듣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못 알아듣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제주도 방언을 구사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알아들을 수는.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그때는 이제 그 TV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TV에서 표준어 구사하는 것을 배우고, 또 왠지 방언을 표현하는 것을 좀 뭔가 이렇게 좀 세련되지 못하다고 젊은이들이 느끼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제주도 방언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결국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원래 여러분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방송언어 차원에서는 방언, 즉 사투리를 쓰면 안 돼요. 그거는 맞습니다. 언제 쓸 수 있느냐, 뭐 특별한 경우, 드라마라든지 어떤 그 캐릭터의 성격을 그런 데만 사용하고, 앵커가 이제 방언을 사용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아요. 뉴스가 가장 전형적인 규범성을 요구하니까요. 그런데 선생님이 조금 전에 선생님이 단순한 언어학자로서의 국어학자라고 했잖아요. 언어 현상을 기술하는 입장에서 보면 방언은 굉장히 소중한 그런 언어 자료예요. 언어 자료인데 이 방송 언어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방언의 경우에 특히 이런 어떤 그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공중파가 전국을 이제 뭐 샅샅이 이제 누비게 되면서 뭐 한 집에 TV 한 대가 뭡니까? 뭐 TV뿐 아니라 온갖 그런 미디어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방언을 사용하는 일보다 표준어에 훨씬 더 많이 노출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국어의 역사의 어떤 여러 가지 사실들을 품고 있는 방언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방언은 지리적인 영향을 받게 돼요. 지리적인 영향을 받게 돼서 예를 들면 영동영서 방언이라고 해서 이제 그 강원도를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산을 넘어가는 태백산맥을 넘어가면 영동방언, 넘기 전을 영서방언이라고 하거든요. 뭐 팬 현상 기억나죠? 그러니까 기후도 굉장히 다르지만 언어도 굉장히 달라요. 지금이야 고속도로가 뚫려 있지만 과거에는 산을 넘기가 어렵죠. 자, 제주도 방언이 왜 그렇게 그 내륙 반도 내륙의 언어와 다를까요? 섬을 건너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게 어떤 지리적인 영향에 따라서 방언의 그 변화가 생겨서 분포가 달라지게 되는데, 지금처럼 매스미디어가 방송이 널리 뭐 전파가 널리 퍼져서 표준어의 막강한 위력을 받게 되니까 방언은 이제 거의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1970년대 지금의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해서 판교에 있죠. 대학원만 있는, 그래서 그 순수학문 하는 친구들은 그쪽 대학원을 많이 가는데 한국학중앙연구원, 옛날에 정신문화연구원이라고 하는 데였어요. 거기에서 70년대에 이제 그 방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70년대니까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아직은 TV가 많이 보급되지도 못했고 방언의 특성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방언을 조사해서 방언 분포도를 만들고 방언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등고선, 지리 배울 때 등고선 알죠? 고도에 따라 또 온도에 따라 등온선, 온도에 따른 등온선, 등고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등어선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등어선은 뭐냐면 어떤 지역은 예를 들면 벼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어떤 언어는 별을 비라고 하고 어디를 배라고 한다. 그러면 각각의 사용 지역에 따라서 이제 그 등고선이나 등원선처럼 만든 것을 등어선이라고 합니다. 뭐 얘기가 딴 데로 빗나갔는데 사실 이제 방송 언어는 표준 언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순수 학문에서 다루는 어떤 기술 대상으로서의 국어학의 중요한 자료인 방언의 소멸에
좀 알게 모르게 큰 역할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 맞춤법과 표준어가 다르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표준어가 바로 방언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방언 사용과. 그건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방송 언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그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각 나라마다 품위 있는 언어를 보급하려고 하는 거죠. 언어의 품위가 과연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품격이 없는 언어 사용은 우리가 알고 있지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KBS는 이런 공영방송으로서 더욱 엄격한 언어 잣대를 필요로 하고 또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영돈 PD가 제시한 그 기준은 시청자 중심의 경어를 사용한다. 너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어 사용과 보급을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사투리, 비속어, 네, 이런 것들은 드라마나 코미디 프로그램 등의 원활한 상황 전개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만 한정한다. 그 다음에 출연자들의 사담이나 반말을 지향한다. 이렇게 보면 그 예능 프로그램 어떻게 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4년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은 방송 환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뭐 사담이라든지 반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출연자들의 사담으로 이루어진 토크쇼들에 대해서는 이제 시청자들 이제들의 반발도 좀 있어서 폐지되기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담도 사담의 경계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반말 같은 것도 이제 지금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그 반말이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비난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시청자들이 보기에 정서적으로 큰 불쾌감을 느끼는 선을 넘지 않는다만 수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김구라 씨에 대해서 뭐 누가 뭘 올렸든가 뭐 시끄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분이 하는 어떤 토크의 방식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시청자들은 왠지 그것이 비난이라든지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거기서 이제 시청자들의 뭐 약간의 항의라든지 이런 선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더 사안이 커지면 이제 방송국 내부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 또 영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가끔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은 지적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뭐 나오는 그런 영상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부도덕한 이야기, 성적인 비유, 사회 통념을 깨는 말은 삼간다. 네, 참 추상적이죠. 참 추상적이어서 어느 정도까지가 되느냐. 이제 그래서 또 심의 기간이 필요한 거고요. 성이나 국적, 연령, 지역, 종교, 장애 유무 등과 관련된 차별적 언사를 해서는 안 된다. 무례한 언사를 해서는 안 되며 출연자 간의 인신공격적 표현이나 상대방에 대한 비하를 하지 않는다. 이건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은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상업광고와 관련된 직간접 홍보성 언어 사용을 금한다. 홍보성 언어 사용. 이게 상업광고는 요새 그 유튜브의 뒷광고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항상 이 광고와 관련되는 멘트들이 참 문제가 돼요. 어느 선에서 지킬 것이냐, 뭐 안 되는 것이냐라는 기준이 나름대로 있습니다만은 워낙에 방송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왜냐하면 창의적이어야 시청자들이 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포맷이 나올 때마다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네. 비속어, 은어, 인터넷 조어는 신조어예요. 네. 인터넷 뭐 유행어 같은 것이죠. 혐오 등을 자막으로 표기하는 것을 자제한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분은 PD예요. 이영돈 PD라고 하는 분 아마 알 텐데 뭐 이분 또 좀 문제가 있어서 좀 그러긴 했지만 어쨌든 2014년에 영상 컨텐츠, 그러니까 PD의 입장에서 이런 작업을 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방송 화자의 관점. 이제 이 책의 김상준 아나운서가 쓴 책 이름 자체가 아나운서라는 책이에요. 아나운서라는 책이어서 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는 가장 그 격식적이고 규범적이고 또 품위 있는 화자라고 하면 방송 화자라고 하면 아나운서겠죠. 그래서 그 아나운서의 관점에서
어떻게 올바른 언어를 사용해서 방송 언어를 구사해야 하느냐를 정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로서 방송 언어를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하면은 방송을 통해 표출되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를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아까가 아니죠. 네, 지난번에 2차시 그 영상 강의에서 우리가 교재를 한번 훑어봤잖아요. 근데 구어 합법이 나오고 문어 합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여러분들은 자막을 알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결국 구어 중심이기는 하지만 방송이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를 모두 포괄하는 것들이 방송 언어가 됩니다. 방송 언어는 기본적으로 일상 언어와 특징을 같이 하지만 독특한 형태로 당연히 발달하게 되죠. 뭐 한 예를 든다면 아나운서들의 뭐 9시 뉴스 앵커들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는 멘트를 쓰죠. 소위 말해서 합니다체, 뭐 합쇼체, 최고 등급의 이제 그 상대 경어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평상시에 합니다체를 거의 쓰지 않잖아요. 선생님도 지금 대면 강의하면 안 쓰는 표현들을 훨씬 더 격식적인 어미를 선택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합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대면 강의 때만 해도 이렇게 잘 안 하게 돼요. 농담도 더 많이 합니다. 뭐라고? 그래서 뭐 이놈들아 뭐 이런 말도 하지만 확실히 어떤 영상을 찍을 때는 어떤 포멀한 그런 스피치가 되게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상 언어의 특징은 갖고 있지만 훨씬 더 포멀하다든지 또 평상시엔 잘 안 쓰는 어미를 사용한다든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좀 더 일상 구어라기보다는 캐주얼 스피치라기보다는 문어적인 구어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런 특징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규범적인 속성을 강하게 갖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상 언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방송 언어의 순화와 언어 순화라는 얘기, 네, 표준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한다라고 항상 이제 방송 관계자들이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 관계자들은 이 언어 순화와 언어 표준화에 대한 일종의 소명의식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국어학자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선생님은 언어 현상에 예를 들면 비속어 연구도 한단 말이에요. 은어와 비속어 연구를 하죠. 왜? 은어와 비속어가 언어의 관점에서 특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방송 관계자들은 은어와 비속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왜? 순화시키고 표준화니까 훨씬 다릅니다. 국어학자보다 방송 관계자들이 언어의 어떤 그런 순기능에 대해서 훨씬 더 섬세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운서들이나 방송 요원들은 방송 언어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유재석이나 이런 어떤 그 유명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제 MC들만 해도 굉장히 발음이 정확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다기보다는 훨씬 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달 능력을 예능을 하더라도 훨씬 더 이제 준비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뉴미디어와 방송 언어. 네, 사실 그 미디어 폭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미디어 폭발이라고 해서 미국어의 경우에는 1950년대입니다. 1950년대 그때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TV가 이제 막 보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단계가 늦잖아요. 전쟁을. 우리는 1970년대. 그래서 뭐 지금 그 방탄소년단이 MTV에서 뭐 뮤직비디오를 최초로 공개한다고 하는데, 그 MTV가 바로 뮤직비디오로 뜬 그런 그 방송이에요. 방송사인데, 그 MTV에서 제일 먼저 핫한 뮤직비디오를 내보낸 게 누구냐면 바로 마돈나와 마이클 잭슨입니다. 네, 바로 그런 MTV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따지고 보면 미디어 폭발과 관련되면, 그러니까 TV가 보급되고, 그 전에 라디오밖에 없었죠. TV가 보급되고, 그 다음에 TV에서 더 나아가서 뭐 뮤직비디오까지 나오고, 그 다음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뭐 비디오 잡기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유튜브나 SNS에서의 그런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그런 다양한 그런 차원에서의 콘텐츠들이 이제 쏟아지게 되는, 영상 콘텐츠들이 쏟아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뭐
단순한 신문 같은 인쇄 매체에서 미디어 혁명을 통해서 방송 콘텐츠들은 지금 이제 국경을 넘나들고 막강한 파워를 갖게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새로운 대중문화를 이끌고, 근데 이게 대중문화만 이끄는 게 아니죠. 이제는 여러분들 그 유튜브를 보면 요새 고령층도 유튜브를 너무 봐서 문제인데, 특히 고령층이 많이 보는 유튜브는 건강 관련되는 거 빼놓고는 다 정치 관련되는 거예요. 정치 관련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강아지 영상을 보면 계속 강아지 영상, 내가 방탄 영상을 보면 계속 방탄 영상이 오잖아. 내 취향을 알아서. 그래서 이게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정치적 성향의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 계속 오고는 그걸 진실이라고 믿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언어 문제를 떠나서 지금은 이 미디어들을 통해서 놀라운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특히 이제 그 필터링 작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여러 가지 SNS상의 동영상들 같은 경우는 언어의 사용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 좀 전에 내가 종편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종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미 그래도 여러 가지 등급 심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도 선생님도 만약에 심의를 받는다면 심의가 통과가 안 될 만큼 버벅거리는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그래서 이처럼 네트워크 환경이 혁명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이버 언어들은 이제 잘못된 사용을 보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공간의 익명성을 갖게 되면서 언어 폭력,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대형 포털들이 특히 연예 기사 같은 경우에 댓글을 안 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네? 그럼 다 막 대댓글을 달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이런 익명성이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사실이 확인된 다음에 어떤 비난은 좋지 않죠. 비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계 언어니 그런 용어 표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자정작용도 일어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외부 요소에 의한 어떤 그런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컨텐츠의 창의성이 아무래도 억압을 받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네, 그 다음 방송 언어의 조건이 나왔습니다. 앞에 그 이용돈 PD가 했던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나운서의 입장이든 PD의 입장이든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아나운서, 방송 화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정의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언어의 조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뉴스 방송이다. 그건 아마 여러분들도 다 공감을 할 거예요. 규범성을 생각한다면. 첫 번째, 규범에 맞는 표준어.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규범에 맞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은 공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국어기본법이라는 것도 이제 만들어졌고, 그 국어기본법에 대해서도 이번 강의에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해하기 쉬운 말. 네, 이걸 사용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자소서를 쓸 때, 이건 하나 팁이에요. 자소서를 쓸 때는 두 갈식이 좋아요. 그리고 기왕 한다면 양갈식을 해서. 왜 두 갈식이 좋냐? 사람들은 첫 부분에서 눈을 사로잡아야 그 글을 읽거든요. 그래서 자소서의 앞부분이 좋은데, 그때 사용하는 거에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사자성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함부로 막 쓰면 너무 뻔할 뻔.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좀 식상하죠? 그거보단 차라리 미증유의 사태가 좀 안 쓰니까 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사자성어를 쓰지 말라, 특별한 전문 용어를 쓰지 말라가 아니라, 가장 좋은 언어는 구어든 문어든 쉽고 아름다운, 아름답다는 게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쉽고 이해하기 좋은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봐두도록 하고, 여기에는 이제 문어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 부분을 아나운서다 보니까 둘째 줄에 보면
이해하기 쉬운 말의 둘째 줄에 보면 방송 언어는 청각을 통한 전달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발음이 분명하고 표준 발음법을 사용해야 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외국어 등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교수님도 이거 좀 고쳐야 돼요. 그냥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영어 표현. 사실 지금 팩트 체크가 굳어졌는데요. 사실 확인하면 뭐 어디가 덧납니까? 뭐 너나 할 것 없이 팩트라는 단어도 별로 어렵지도 않고 체크라는 말도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뭐 사실 확인도 한자어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한자는 몇천 년 전에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토착한 양상이 있다 하면 지금은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아나운서들이나 뉴스 방송들이나 방송에서는 최대한 외래어가 아닌 외국어는 걸러내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고 난 다음에 뉴스를 들어보면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 중심의 경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시청자가 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선생님이 학교 다니거나 어릴 때는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대통령이 뭐 대통령님이 정도로 그냥 이렇게 말을 하죠. 국회의장이. 왜냐하면 청자인 시청자, 다수의 시청자를 존대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여기 이제 지금 5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가서 5페이지에 둘째 줄에 보면 비록 국가 원수에게라도 지나친 경칭을 사용하는 것은 시청자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다. 네, 시청자를 경어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네, 그 다음 품위 있는 말. 선생님이 이게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사실 새끼라는 말이 경우에 따라서 참 귀엽게 들리는 건데, 뭐 예를 들어 엄마들이 그러잖아. 선생님도 뭐 애가 아들이 있어서 아유 우리 새끼 이렇게 말하는 건 욕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 쓰면 큰 욕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왕이면 돼지 새끼, 사슴 새끼, 아마 이게 개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새끼 돼지, 새끼 사슴, 새끼 하마. 그렇죠. 위치를 바꾸면 훨씬 부드러워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새끼가 분명히 욕이지만 사실 원래 욕이 아니에요. 욕이 아닌데 욕처럼 사용하게 된 거죠. 다음 수식어 사용의 억제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좀 뭐랄까 특히 구어가 참 이렇게 대본이 있지 않는 한 구어가 참 두서없이 말하면 참 안 되지만 어쨌든 문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특히 문어로 된 글도 길이가 길면 주수롱이 일단 안 돼.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주어가 뭐고 서술어가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기문장도 좀 안 좋다. 문체도 뭐 강건체보다는 좀 부드러운 우유체, 화려체가 아닌 건조체나 평명체, 만연체가 아닌 간결체. 간단히 말하면 간결하고 또 부드럽고 그 다음에 좀 이제 건조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좀 특히 이제 문학적 비유가 아닌 그런 경우 우리가 대개의 경우는 어떤 그 뭐 문학 작품을 쓸 경우보다는 어떤 보고서라든지 뭐 이런 거를 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특히 글로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는 안 돼요. 그런 글 쓰는 버릇이 좀 내가 만연체를 쓴다면 애시당초 좀 그거를 빨리 좀 더 간결하게 쓰는 그런 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말의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만 좀 덜 실수를 하려면 대본이 좀 있는 것이 제일 낫겠죠. 근데 대본이 있어도 선생님 보세요. 버벅거리잖아요. 미안합니다. 네, 그 다음에 구어적 의문의 생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평상시에는 되었습니다. 이렇게 글로는 쓴다 하더라도 됐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뭐 이영호입니다. 보다 이영호입니다. 김경아입니다. 보다 김경아입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구어적인. 근데 그럴 때 경아입니다. 이게 아니라 김경아입니다. 분절음 하나하나는 또박또박 발음하는 분절음 하나하나는 또박또박 발음하는 이제 코아티큘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동시조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발음을 하다 보면 분절음들이 자음 모음이 서로 이렇게 막 동시조음이 되어서 엉키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이 혀가 꼬인다고 하지요. 네, 혀가 실제로 꼬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음을 한꺼번에 빠른 속도로 하다 보면. 그래서 아나운서들은 이제 빨리 말하면서도 분절음을 하나하나 또박또박 발음하는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죠. 네, 감탄사의 억제. 왜냐하면
주로 이제 이분은 아나운서들의 그런 방송 언어를 얘기하다 보니까 뭐 아나운서들이 어머 너무 아름답지요, 뭐 비가 너무 와서 끔찍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감탄사를 사용하는 것을 억제한다는 뜻이고요. 물론 이 경우는 뭐 예능 프로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조사와 용언의 제약. 이거는 뭐냐면, 자, 예를 들면 학생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학생한테 물어볼게요. 이렇게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친구와 함께 가는 소풍이 즐겁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친구랑 함께 가는 소풍이 즐겁대요.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에게와 한테가 있으면 사실 둘 다 역격조사지만 에게는 문어적인 표현이고 좀 더 포멀한 격식적인 표현이고 한때는 구어적이고 비격식적이에요. 그러니까 뉴스 아나운서들은 주로 에게를 사용하게 되고 누구누구와는 쓰지만 하고 뭐랑 이런 것들은 비격식적이고 또 구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뉴스 앵커나 아나운서의 그런 멘트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간략한 수표현, 네, 뭐 이런 것들. 얼마 전에 사흘이 검색어로 하루 반이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20대 이하들이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여드래, 아흐레를 모른다고 해서, 네. 그러니까 임시 공휴일로 사흘을 쉰다고 하니까 이게 사흘하고 나흘이 헷갈린 거예요. 네, 참, 여러분들이야 그럴 리가 없겠지만, 네, 그런 우스운 사태가. 그럼 왜 검색어가 사흘이 올라가 있지? 선생님은 새로운 영화라도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깜짝 놀라서 얼마 전에 교수님들도 한참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뭐라 할 수는 없는 게 안 써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으면 잊혀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냥 언어 사용론이라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논리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표현, 이건 뭐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참 그 김상준 씨의 그 기술 중에 이 논리적인 표현이 참 재밌었는데, 산문 문장이 소설에 가깝다면 방송 문장은 꽁트에 가깝다. 꽁트 알죠? 그다음 한 편의 시에 비유한다면 산문 문장은 산문시, 방송 문장은 외형률을 중시하는 정형시에 가깝다. 그래서 방송 문장은 거의 음성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하기 때문에 전달자의 호흡과 억양 등 음성 표현에 맞도록 짜여야 한다. 그래서 소설이나 산문보다 시나 운문에 가까운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표현이 굉장히 좋아서 선생님이 한번 그래, 이건 참 그렇게 이분이 아나운서지만 이 10번의 얘기는 아주 시적으로 쓰셨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3차 시에서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송 언어를 규정하는 이야기들은 많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반적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수고했고요. 그러면 수강 변경하지 말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